준영이 바닷속에서 예진을 끌어올렸습니다. 예진이 거칠게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준영은 턱 끝까지 숨이 차올랐지만 안도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진이 준영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감사도 안도도 아닌 눈빛으로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해군이에요? 준영은 당황했어요. 방금 물에서 겨우 살아나온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네. 그 한마디에 예진은 고개를 떨구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어요. 자신을 살려준 남자 앞에서 쏟아낸 건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대체 이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사람을 이토록 무너뜨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예진은 서울에서 짐을 싸들고 엄마의 숙소로 내려왔어요. 영숙이 반갑게 맞으며 밥 먹었냐고 물었고 예진은 엄마 또 혼자 다 했지 라며 잔소리부터 했습니다. 투닥거리면서도 서로를 걱정하는 모녀의 일상이었죠. 예진은 숙소 청소며 식사 준비를 척척 도왔어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짐을 풀다가 방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 예진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원망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 사진 속 사람 때문에 엄마가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그리고 자신은 절대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겼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름방학이 예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예진이 숙소에서 이불을 널고 있던 오후,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문이 열리더니 젊은 남자 서너시 왁자지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유독 조용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 차준영이었습니다. 23살 해군사관학교 4학년이었지만 예진은 물론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준영은 사실 바다가 아니라 산에 가고 싶었어요. 매일 바다만 보는 생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이 바다를 고집했고 그 중 하나가 준영의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해군이 바다 싫다고 하면 말이 되냐? 매일 보는 거랑 놀러 오는 건 다르잖아. 준영이 투덜거렸지만 친구들은 이미 짐을 내리느라 아무도 듣지 않았죠. 체크인을 하러 숙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진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숙소 설명을 하는 예진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는데 준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멍하니 굳어버렸어요. 시선이 예진에게 고정된 채 풀리질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팔꿈치로 옆구리를 쿡 찔렀고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준영이 엉뚱한 말을 내뱉었어요. 저기 조식같이 먹나요? 네. 예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고 준영은 귀까지 빨개진 얼굴로 허둥댔습니다. 아, 아니 조식이 제공될까요? 친구들이 뒤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매일 아침 준비됩니다. 예진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죠. 23살 청년의 첫인상 치고는 꽤나 처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서투른 모습이 예진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예진이 숙소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큰 이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진이 이불을 쫓아 뛰었고 반대편에서 준영도 달려와 동시에 이불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불이 바람에 펄럭이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한꺼번에 덮어버렸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어요.
코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그 간격에서 두 사람 다 숨을 멈췄습니다. 1초, 2초. 예진이 먼저 으악하는 소리와 함께 빠져나왔고 준영도 허겁지겁 뒤따라 나왔어요. 이불 접는 거 도와드릴까요? 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예진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이불 한쪽을 준영에게 건네줬어요. 두 사람이 이불 양끝을 잡고 맞춰 접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둘 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20살과 23살이 느끼는 설렘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불 한 장, 바람 한 번에 시작되는 거죠. 그날 밤 준영은 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 아래에서 코끝이 닿을 뻔했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예진의 숨소리, 놀라서 커진 눈, 으악하고 빠져나가던 목소리. 준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혼자씩 웃었어요. 그러다 문득 자기가 왜 웃고 있는지를 깨닫고는 움찔했습니다. 사관학교 4년 동안 소등 후에 천장을 보며 웃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관학교에서 4년을 보내면서 체력시험, 항해, 실습, 졸업과제만 생각했지 누군가를 이렇게 떠올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이불을 같이 접었다는 이유 하나로 천장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뒤척이다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내일 아침에 또 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자 그제야 눈이 감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예진이 손님들에게 조식을 내놓았습니다. 준영이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지면서 물었어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저는 배달만요. 예진이 웃으며 대답하자 준영이 영숙에게 가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영숙이 고맙다고 하면서 슬쩍 예진 쪽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봐? 뭘 어떻게 봐? 밥이나 더 갖다 줘. 영숙은 모른 척 했지만 입꼬리가 감춰지질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딸이 입을 열기도 전에 마음속을 읽어버리는 존재니까요. 해질녘이었습니다. 예진이 잠깐 쉬려고 방파제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예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바다만 바라보다가 준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바다 좋아하세요? 예진의 표정이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좋기도 하고 미울 때도 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준영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좋은데 가끔 무섭기도 하고요. 예진이 처음으로 준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바다에 대해 좋다 싫다로 나누지 않고 그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옆모습을 나란히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만 가만히 그 사이를 채웠어요. 석양이 예쁘네요. 예진이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이요. 준영이 대답했는데 사실 준영의 눈은 석양이 아니라 예진의 옆모습을 향해 있었어요. 20살 예진에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기분. 예진은 아직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저 이 여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잔인한 결말로 돌아올지 예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예진과 준영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조식을 가져다 주며 눈이 마주쳤고 오후에는 어느새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편했고
함께 있으면 웃게 되었고 헤어지면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20살의 예진에게 이 감정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도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숙소 앞 해변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바다를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 몇 명이 파도 근처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숙소 앞마당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고 준영은 친구들과 함께 해변 쪽에 나가 있었어요.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변 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이 바다를 가리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하나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빨래를 집어던지고 달려나갔어요.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고 파도를 헤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고 밀어 올려 파도 밖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한유가 예진의 몸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를 밀어낸 힘 때문에 예진 자신은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물 위로 올라오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팔을 저었지만 파도는 계속 예진을 집어삼켰고 숨을 쉬려고 고개를 들 때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준영은 그 시각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고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 몰려가는 게 보였어요. 준영은 직감적으로 예진을 눈으로 찾았습니다. 아까까지 숙소 앞마당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던 예진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해변에 도착해서 본 광경에 준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예진이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파도 위로 손이 한번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사라졌어요. 해변에 모인 사람들은 소리만 지르고 있었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상의를 벗어 던지고 신발을 차버리더니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파도가 준영의 몸을 밀어냈어요.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고 이한유가 몸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파도를 뚫고 또 뚫고 예진이 있는 곳을 향해 팔을 저었습니다. 짠 바닷물이 눈에 들어와 앞이 흐려졌지만 예진의 손이 물 위로 올라오는 방향만 보고 헤엄쳤어요. 제발 잡아야 한다. 놓치면 안 된다.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진에게 닿았어요. 물속에서 축 늘어진 예진의 몸을 한 팔로 감싸 올렸습니다. 예진의 몸이 차가웠어요. 준영은 예진을 꽉 안은 채 해변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정면에서 덮쳐왔고 이한유가 다리를 잡아 끌었어요. 한 팔로 사람을 안고 헤엄치는 건 훈련에서도 가장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 준영의 팔 안에 있는 건 훈련용 인형이 아니라 예진이었습니다. 놓을 수 없었어요. 다리가 풀리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찼습니다. 발끝에 모래가 닿았을 때 준영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예진을 모래사장 위로 끌어올렸어요. 예진이 거칠게 기침을 터뜨리며 바닷물을 뱉어냈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준영은 무릎이 풀려 모래 위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예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진을 품에 안았어요.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물속에서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온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따뜻하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냐고 묻고 있지만
사실 자기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예진이 숨을 몰아쉬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영을 바라보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예진의 눈이 젖어 있었고 준영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파도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딱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준영의 품 안에서 예진은 이 사람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를 느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을 끌어올렸는지를 그 심장 소리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늦게 달려온 준영의 친구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야, 역시 해군사관학교 4학년은 다르다. 예진은 아직 준영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준영의 심장 소리가 귀에 닿아 있었고 젖은 군복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해군이라는 단어가 귀에 닿는 순간 그 따뜻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같은 품 안인데 갑자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찬물이 끼얹어진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귀를 의심했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은 분명했고 그 단어들은 예진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어요. 아버지의 군복이 떠올랐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관이, 비오던 장례식장이, 영정사진 앞에서 무너지던 엄마가, 새벽에 혼자 숙소를 쓸던 엄마의 뒷모습이 한꺼번에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방금까지 이 사람의 품 안에서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심장의 주인이 해군이라는 사실이 예진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혹시 해군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영은 당황한 눈으로 예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자기가 구한 사람이 왜 갑자기 우는 건지, 왜 하필 해군이냐고 묻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준영이 대답하자 예진은 고개를 떨구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장 멀어져 버린 것 같은, 잡으면 안 되는 손을 잡아버린 것 같은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우는지 물어봐야 하는지, 안아줘야 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이 걱정되고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진의 울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바다로 흩어졌어요. 며칠 전 방파제에서 나란히 석양을 보던 두 사람은 같은 해변 위에 있었지만 이미 전혀 다른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진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베개에 얼굴을 묻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해군이냐고, 왜 하필 이 사람이냐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영숙은 그 밤 예진의 방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흐느낌을 들었어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딸이 왜 우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며칠 사이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이 오늘 갑자기 무너졌다는 건 엄마의 눈에 다 보였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뭐가 괜찮은 건지 영숙 자신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딸이 아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로서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오래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관 앞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경례를 올리고 있었고
6살 예진은 엄마 영숙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예진의 아버지, 해군 장교였던 그 사람은 작전 수행 중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예진이 올려다보며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어린 딸이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빈소가 텅 비고 조문객이 모두 돌아간 밤, 영숙은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어깨가 떨리고 손끝이 차가웠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6살 예진이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슬픔은 잠깐이었어요. 슬퍼할 틈도 없이 현실이 영숙의 목을 조여왔으니까요. 국가에서 나오는 유가족 연금이 있었지만 어린 딸을 키우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친척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재혼이나 알아봐라. 어린 것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영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바닷가의 작은 집을 숙소로 고쳐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봉급과 영숙의 저축을 모아 겨우 마련했던 보금자리였는데 이제는 생계를 위해 남의 손님을 맞아야 하는 곳이 된 거예요. 예진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늘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방마다 이불을 개고 마당을 쓸었고 낮에는 손님을 맞으며 웃어야 했고 밤에는 밀린 장부를 정리하다 책상 위에서 고개를 떨구며 잠이 들곤 했어요. 그런 엄마 옆으로 어린 예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한겨울에는 숙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수리비를 부를 여유가 없어서 영숙이 직접 바닥을 뜯어 고치려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손끝에서 피가 맺혔을 때 어린 예진이 구급상자에서 반창고를 꺼내 와 엄마의 손가락에 하나하나 붙여주었어요. 영숙은 아파서가 아니라 그 작은 손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튼튼해. 초등학교 운동회에는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왔어요. 예진만 엄마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죠. 너희 아빠는 왜 안 왔어? 예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꾹 다문 채 엄마 뒤로 숨었고 영숙은 그런 딸의 머리를 쓸어주면서도 속으로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작아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영숙에게 남편은 원망만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고단한 하루가 끝나고 숙소 마루에 혼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면 파도 소리에 실려 옛 기억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20살이던 영숙은 이 숙소 근처 횟집에서 일을 했어요. 퇴근길에 방파제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바다를 향해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해군 정복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영숙이 피식 웃자 남자가 돌아보며 새빨개진 얼굴로 더듬거렸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남자는 같은 자리에 있었고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건넨 첫 마디는 고작 이거였어요. 저기 혹시 이 근처에 맛있는 집 아세요? 횟집에서 일하던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죠. 제가 일하는 데가 맛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보던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바다를 지키고 당신은 이 바닷가에 있으니 우리는 항상 같은 바다를 보고 있는 거네. 앞으로도 그러자. 그 말이 청혼이었는지 약속이었는지 영숙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을 걸었고 그래서 남편이 떠난 뒤에도 이 바닷가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같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아직 함께인 것 같았으니까요.
어린 예진은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먼 바다를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히는 엄마,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숙소를 쓸어내는 엄마, 갈라진 손으로 딸의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 예진은 다짐했어요. 엄마처럼은 절대 살지 않겠다고. 해군은, 군인은, 위험한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예진의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렸고 20살이 된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에 빠졌다 나온 다음 날 아침, 예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조식을 가져다 주던 20살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숙소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조식은 7시부터예요. 준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준영이 말을 걸어도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은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방파제에서 나란히 석양을 보던 사람이 오늘은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굴었어요. 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이불을 나란히 접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벽을 세워버린 거니까요. 혹시 자기가 뭔가 잘못한 건지, 구해준 게 부담이 된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틀을 참았습니다. 예진이 먼저 웃어주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예진은 준영의 시선을 피했고 마주칠 것 같으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셋째 날 저녁 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예진이 숙소 마당에서 혼자 의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 다가갔습니다. 저기 예진 씨. 예진의 손이 멈췄어요. 준영이라는 걸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준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했어요.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진은 잠깐 흔들렸어요. 준영의 눈이 너무 진심이었거든요. 방파제에서 석양이 예쁘다고 말했을 때와 똑같은 꾸밈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해요.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준영의 얼굴에서 빛이 조금 꺼졌어요. 공부해서 성공해야 한다.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심인 것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준영은 느꼈습니다. 이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걸. 예진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입은 거절하고 있는데 눈은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게 준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싫다고 했으면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싫어서 하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묻는 건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걸 준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23살 준영은 바다에서는 거센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의 눈물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그런 웃음이었죠. 아, 네. 예진 씨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계속 응원할게요. 그 한마디를 하는 준영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예진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목소리가 예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응원한다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예진은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다시 울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의자를 들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준영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준영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친구들이 짐을 차에 싣는 동안 준영은 숙소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예진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예진이 숙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살짝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셨길 바랍니다. 숙소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준영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역시 웃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준영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 멈췄어요.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그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며칠 사이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작 며칠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건지 준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이 사람이 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떠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떠나지 못하면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걸 23살의 준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습니다. 23살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이 멈췄다가 다시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을 예진은 아주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돌아볼 줄 알았어요. 돌아봐줬으면 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배려라는 걸 예진은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승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준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친구가 옆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그냥 바다만 바라보았어요. 그 바닷가에 두고 온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진은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며칠 전 이불이 날아가던 그 바람과 비슷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때는 웃었는데 지금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영숙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떠나는 손님의 차를 그토록 오래 바라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영숙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예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말로 위로하지 못하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차려주는 것. 영숙은 평생 그렇게 딸을 지켜왔습니다. 점심때 예진이 부엌에 들어와 된장찌개를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엄마,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 우리 예쁜 딸 주려고 끓이고 있지. 영숙이 평소보다 더욱 자상하게 대답했지만 밥을 퍼주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진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멈췄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넘어가질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 아니, 넘어가. 맛있어. 예진이 억지로 웃으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영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의 밥그릇에 찌개를 한 국자 더 떠주었을 뿐이에요. 그 한 국자 안에 영숙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예진은 아직 그걸 다 알기엔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예진은 서울로 돌아갔어요. 숙소를 떠나는 날 아침 방파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빈 방파제 위로 석양과 비슷한 빛깔의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예진은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어요. 그렇게 20살의 여름이 끝났습니다. 예진은 서울로 돌아가 다시 공부에 매달렸어요.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밤낮 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예진을 앞으로 밀어주었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바닷가의 여름은 기억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 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면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있던 누군가의 옆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던 조용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예진은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잊어야 했으니까요. 잊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던 예진은 30이 되었어요. 의대에 진학해서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해군병원과 협력하는 대형 병원의 외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의 예진은 20살의 여린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냉철하고 빠른 판단력, 환자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환자 가족에게 결과를 전할 때면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예진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엄마 영숙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병원 동기인 지수가 점심시간마다 예진을 붙잡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 연애 좀 해라. 소개팅 잡아줄까? 수술 스케줄이나 잡아줘. 도대체 어떤 남자가 내 기준에 통과가 돼? 예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잠깐 멈칫했어요. 안전한 사람. 안전한 사람이 뭐야? 공무원? 회계사? 그냥 위험하지 않은 사람. 지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예진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진도 연애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몇 번 사람을 만나긴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마음을 깊이 주기 전에 늘 스스로 물러섰어요.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매번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게 아버지를 잃고 자란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야근을 마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가면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바다 위를 물들이는 저녁이면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있던 23살 청년의 옆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진은 그 기억을 그리워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좋았고 아쉬웠던 여름이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바다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차준영, 33살. 해군 대위가 되어 함정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23살의 이불 아래서 허둥대던 청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10년의 세월이 그를 단단한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엄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앞에 서는 지휘관. 준영의 부하들은 그런 대위님을 믿고 따랐어요. 후배 민재가 함정 안에서 준영에게 물었습니다. 대위님, 여자친구 사진 안 걸어 놓으세요? 아직 걸 사진이 없다. 대위님은 왜 혼자예요? 그렇게 멋있으면서. 멋있으면 다냐? 됐다. 너나 잘해. 준영이 웃으며 넘겼지만 민재가 돌아간 뒤 혼자 남은 준영의 표정이 잠깐 달라졌어요. 바다를 바라보는 눈이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영도 누군가를 깊이 만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일이 바빴고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고 육지에 올라와도 마음을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다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바닷가 숙소에서 만났던 20살 소녀의 얼굴이 지금도 가끔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해군이에요? 라고 물으며 울던 그 눈물의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던 것이 준영에게는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남아 있었어요. 풋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기억 한쪽에 조용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날은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예진이 오전 수술을 마치고 잠깐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어요. 병원 응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해상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고 중상자 몇 명이 헬기로 이송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예진은 가운을 여미며
헬리포트로 뛰어갔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병원 옥상에 내려앉았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예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들것이 하나둘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피로 얼룩진 군복, 의식을 잃은 환자. 예진은 빠르게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헬기에서 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복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들것에 실려온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서 내렸습니다. 한 손으로 부하의 들것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예진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진의 손에 들린 차트가 미끄러져 내렸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예진은 죽지 않았습니다. 군복 왼쪽 가슴에 이름표 2글자 차준영. 프로펠러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도 잊은 채 예진은 그 이름을 2번 읽었습니다. 준영도 예진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이름표 한혜진.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물음표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20살의 소녀가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 사이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채 멈췄습니다. 1초, 2초. 헬기의 프로펠러가 느리게 돌아가는 소리, 바람 소리, 들것 위 환자의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이 멀어지고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예진이 먼저 시선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의사였으니까요. 감정을 눌러담고 환자에게로 향하려 했어요. 그때 준영이 예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예진이 돌아보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환자를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인사이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던 어떤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예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어요.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민재였습니다. 준영의 후배, 아내와 어린 딸이 있는 젊은 해군. 상태가 심각했어요. 내부 출혈이 있었고 장기 손상도 의심되었습니다. 예진이 수술 준비를 지시하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복도 저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의 아내가 어린 딸을 안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딸이 엄마의 품에서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언제 나와요? 예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심장을 관통했어요. 6살 때 영정사진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아빠 언제 와?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주지 못했던 그날이 20년도 더 지난 지금 병원 복도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예진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중간에 출혈이 심해져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예진아, 괜찮아? 하고 물었을 때 예진은 대답 대신 이를 악물고 지혈 부위에 집중했어요. 머릿속에서 아빠 언제 나와요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맴돌았지만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30의 예진은 20살의 예진과 달랐어요. 감정에 흔들려도 손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예진이 수술복 차림으로 복도에 나오자 준영이 벽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예진을 보자마자 벽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을 지켜봐야 해요. 준영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합니다가 예진의 가슴을 울렸어요. 10년 전 바다에서 구해졌을 때 자기가 했던 말과 같았으니까요. 감사해요, 정말. 예진이 돌아서려는데
준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예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돌아보면 표정을 감출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기억해요. 그 두 마디만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면서요. 다음 날 아침 예진이 민재의 병실을 회진하고 나오는데 강 본부장이 예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병원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선 행사에는 늘 앞줄에 앉지만 병원 안에서의 평판은 전혀 달랐죠. 돈이 안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강 본부장이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했어요. 이번 해군 환자 건 수술비 수가가 얼마인지 알아? 이 병원이 적십자야? 추가 치료는 군 병원으로 전원시켜. 지금 전원하면 환자가 위험합니다. 회복 중에 이동하면 상태가. 예진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강 본부장이 잘랐어요. 그건 군 병원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 한 선생 일이 아니야. 예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맞서면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전원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아빠 언제 나와요? 라고 울던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그 아이의 아빠를 위험하게 만드는 서류에 자기 이름을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영은 민재의 병실을 매일 찾았습니다. 부상 치료차 본인도 병원에 오가야 했지만 준영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늘 민재의 병실이었어요. 잠들어 있는 민재의 얼굴을 확인하고 수액이 잘 들어가는지 살피고 간호사에게 상태를 물어본 뒤에야 자기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날도 민재의 병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재 환자 전원 얘기 나왔대. 진짜? 아직 회복 중인데? 위에서 밀어붙이나 봐. 한 선생님이 버티고 있대. 준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전원이라는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민재는 아직 수술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지금 옮기면 위험하다는 건 의사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밀어붙이고 있고 예진이 혼자 맡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준영은 곧장 예진을 찾아갔어요. 예진이 복도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원 이야기 사실입니까? 예진이 손을 멈추고 올려다보았어요. 준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10년 전 바다에서 예진을 구하러 뛰어들 때 봤던 그 눈빛,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그 단단한 눈이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 일이에요. 민재는 제 부하입니다. 제 일이기도 합니다. 준영의 목소리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예진은 잠깐 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이불에 얼굴이 덮여 허둥대던 청년이 아니었어요. 부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경영 본부장이 군 환자 수가가 적다고 전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추가 치료가 필요한데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돈 때문에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영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 담긴 눈이었어요.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준영은 돌아서서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했지만 빠르게. 해군 본부에 연락해 민재를 포함한 부상 장병들의 치료 지원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상급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를 올렸어요. 부하들의 치료가 병원 측의 경영 논리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건 군의 체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준영의 후배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러다 본부에서 눈밖에 나십니다. 중간을 건너뛰고 윗선에 직접 연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 부하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데 그럼 보고만 있어? 준영은 한마디로 잘랐어요. 후배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민재의 아내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기가 맡겠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민재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을 때 준영은 고개를 저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민재의 딸이 준영에게 다가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 또 다른 데로 가야 해요? 준영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여기서 다 나을 거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그 약속은 가벼운 위로가 아니었어요. 준영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경력을 걸었으니까요. 며칠 뒤 병원 행정실에 해군 본부의 공식 치료 지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군에서 정식으로 치료비 지원을 약속하는 문서였어요. 강 본부장도 군 본부에서 공문이 날아오자 함부로 전원을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진이 행정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공문 누가 요청한 거예요? 이송 때 동행한 해군 대위분이요. 예진은 복도에서 준영과 마주쳤습니다. 준영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평소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공문 준영 씨가 한 거예요?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예진은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상급자에게 직보한 것, 월권이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한 것, 자기 경력에 흠이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이지 않은 것.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그런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만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진이 말했어요. 그 감사합니다에는 공문에 대한 고마움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도 느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연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민재는 자기 부하이고 부하를 지키는 건 지휘관의 의무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진이 혼자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전에도 이 사람이 바다에서 허우적댈 때 몸이 먼저 움직였었죠. 지금도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든 돕고 싶었어요. 준영은 그 마음이 10년 전과 똑같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진이 돌아서려는데 준영이 말했어요. 선생님, 밥 드셨어요? 예진이 멈칫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아직이요. 저도 아직인데 같이 드시죠. 병원 구내식당이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진이 잠깐 망설였어요.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준영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문 감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감사의 표시로 구내식당 한 끼 같이 먹어주시면 됩니다. 비싼 거 안 시킬게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거절할 틈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진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에는 민재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10년 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준영이 바다 위에서 겪은 이야기를 할 때 예진은 무섭지 않았냐고 물었고 준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서울 때도 있죠. 근데 돌아갈 곳이 있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준영이 예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예진은 그 시선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은 10년 전처럼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석양을 보면서 내 정말요라고 말하던 23살이 아니었습니다.
33살의 준영은 자기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 본부장은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문 때문에 전원은 못 시켰지만 다른 방식으로 예진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의 수술 스케줄을 빼버리고 VIP 환자 전담으로 배치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승진에 유리한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외상센터에서 예진을 떼어놓으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능력 좋은 의사를 VIP실에 쓰는 게 뭐가 문제야? 한 선생 승진해도 좋고. 강 본부장이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어요. 예진은 그 거짓된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 살리려고 의사가 됐지 돈 되는 환자만 골라 살리려고 된 게 아닙니다. 예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강 본부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한 선생,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좀 더 현명해져. 회의실을 나온 예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자기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지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진의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자판기 커피를 건넸어요. 버텨, 예진아. 내가 오라. 예진은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의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 시각 영숙이 예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통은 예진이 먼저 전화하는데 오늘은 영숙이 먼저 걸었어요. 엄마의 직감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없는데? 왜? 목소리가 달라.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예진이 멈칫했어요. 엄마는 전화 너머 목소리만 듣고도 딸의 상태를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이 좀 바빠서 그래. 병원이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바쁜 것 같은데. 예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숙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뭐든 힘들면 말해.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듣는 건 할 수 있어. 전화를 끊은 뒤 예진은 한참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어요. 엄마에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것,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싸워주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해군이라는 것, 어느 하나도 엄마에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이 또 혼자 사귀고 있네. 엄마는 딸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민재가 눈에 띄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또렷해졌고 짧은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예진이 회진을 돌 때마다 민재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고 그 옆에서 민재의 딸이 아빠 침대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진이 민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서려는데 민재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맨날 그래요. 위험한 거 알면서도 부하들 먼저 챙기고. 웃으며 말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자기가 먼저 뛰어들고.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민재의 아내는 잠든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먼 바다를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던 엄마 영숙의 뒷모습과 겹쳤으니까요. 민재의 딸이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예진의 시선이 그 그림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었어요. 아빠가 없었으니까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한 자리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숙직실에 혼자 앉았을 때 예진은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의 자기와 민재의 딸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둘 다 아빠가 해군이었고 둘 다 아빠가 다쳐서 울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달랐습니다. 민재는 살아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리고 민재를 살린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진은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1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벽에 실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야근을 마친 예진이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멀리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너머로 검은 수평선이 길게 누워 있었고 바람이 불어왔어요. 예진이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었어요. 선생님도 바다 보러 오셨어요? 여기서도 바다가 보이네요. 예진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준영이 옆에 와서 나란히 섰어요. 10년 전 방파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참 동안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도 물어봤었는데요. 바다 좋아하시냐고.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도 기억합니다. 좋기도 하고 미울 때도 있다고요. 예진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준영이 잠깐 침묵하더니 예진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는 달라졌습니다. 네. 10년 전에는 바다가 좋으면서도 무섭다고만 말했잖아요. 지금은 알아요. 무서워도 나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나가는 거더라고요. 예진이 준영을 바라보았어요. 준영은 바다가 아니라 예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그런 거 아닐까요? 무서워도 다가가야 할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는 거. 직접적이었습니다. 빙빙 돌리지 않았어요. 예진은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영이 웃으며 시선을 바다로 돌렸습니다. 더 밀어붙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을 꺼내놓은 건 분명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준영은 그 옆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때도 석양 아래에서도 이렇게 바라보았었죠. 석양이 예쁘다는 예진의 말에 네, 정말요 라고 대답하면서 사실은 석양이 아니라 예진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예진은 숙직실로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원망한 적 있어? 영숙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숙소 마루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나 봐요. 원망한 적 있지. 영숙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을 사랑한 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정말 행복했고 또 내가 있으니까. 전화기를 쥔 예진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그 많은 고생을 하고도 그 외로운 밤들을 보내고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예진은 평생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후회가 없을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은 뒤 영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아버지 원망 이야기를 꺼낸 건 분명 누군가가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마 군인일 거였습니다. 아니면 왜 원망을 물어보겠어요. 영숙이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군 정복 차림으로 웃고 있는 젊은 남자.
영숙이 사진을 손끝으로 만지며 작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나랑 같은 길을 가려나 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웃고만 있었어요. 영숙은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괜찮다고, 사랑해도 된다고, 아빠가 허락한다고 말해줬을까?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이제 나밖에 없다는 게 새삼 무거웠어요. 근데 나는 이 길이 나빴다고 말 못하겠어. 당신 만난 거 한 번도 후회 안 했으니까. 진짜야.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자 방금 딸에게 했던 말의 진심을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태어나는 날이 왔어요. 민재의 딸이 예진에게 달려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림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림 속에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자기,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 선생님이 아빠 살려줬으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예진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고맙다는 말을 겨우 꺼내고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엄마에게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진은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세 사람이 아니라 4사람을 그릴 수 있게 되었구나. 자기는 그러지 못했는데. 민재가 태어나던 날 오후 준영이 예진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이번에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예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요. 민재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알거든요. 예진이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준영의 손끝이 예진의 손가락에 스쳤습니다. 준영이 손을 뗄 때 아주 살짝 예진의 손가락을 감싸듯 머물렀어요.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예진의 심장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해역 작전에 투입됩니다. 예진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어요. 위험한 임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기 전에 인사드리려고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다치지 말고요. 예진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른 말을 하면 감정이 쏟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준영이 돌아서다가 멈췄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돌아서 걸어갔었죠. 그때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그게 제 전부예요. 준영이 갔습니다. 예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수가 달려와 예진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어요. 예진아, 왜 그래? 나 그 사람 좋아하나 봐. 예전에도 이럴까봐 피했는데. 근데 무서워. 나도 엄마처럼 될까봐. 지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예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예진이 지수의 어깨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좋아한다는 것도 무섭다는 것도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어요. 준영이 작전에 나간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진은 평소처럼 수술을 하고 회진을 돌았지만 머릿속 한쪽에서는 계속 바다가 떠올랐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해군이라는 단어에 눈이 먼저 갔고 밤에 잠들기 전이면 준영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그게 제 전부예요. 그날 저녁 예진이 숙직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연안에서 낚시배가 전복되었고 다수의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군 함정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에 예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영이 그 해역에 나가 있었으니까요.
예진은 텔레비전 앞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속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예진은 리모컨을 더 세게 쥐었어요. 채널을 돌릴 수도 끌 수도 없었습니다. 부상자 다수, 구조 진행 중.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에서 준영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군인 아저씨가 집에 찾아와 엄마에게 뭔가를 전하던 날, 엄마의 비명, 무너지던 엄마의 등. 나도 엄마처럼 되는 건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시각 바다 위에서는 준영이 구조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전복된 배 안에 아직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어요. 대위님, 배가 더 가라앉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부하가 말렸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 나 들어간다. 준영이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복된 배 안으로 들어가 의식을 잃은 노인을 발견했어요. 노인의 몸을 끌어안고 빠져나오려는 순간 잔해가 무너지면서 준영의 옆구리를 찢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뜨거운 통증이 번졌어요. 피가 물속으로 퍼져나갔지만 준영은 노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팔로 노인을 감싸 안고 다른 팔로 물을 저어 밖으로 나왔어요. 부하들이 노인을 끌어올렸습니다. 노인은 살아 있었어요. 준영이 갑판 위로 올라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환자 먼저 이송해. 쓰러지면서도 그 말을 먼저 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다수 외상 환자 이송 연락이 들어왔어요. 예진이 응급실로 내려가려는데 강 본부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용 인원 초과야. 경상만 받아. 중증은 다른 데로 돌려. 이송 시간이 30분 더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병원 책임이 아니야. 강 본부장은 단호했어요. 예진은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재 때도 그랬죠. 돈이 안 되면 환자를 내보내라는 사람. 예진의 머릿속에 스쳐간 건 아까 텔레비전에서 본 속보였어요. 바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 문을 닫으라고요. 예진은 강 본부장의 얼굴을 바라본 채 잠깐 멈춰 섰어요. 이 사람의 지시를 무시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릴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수련하며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다 위에서 준영이 가라앉는 배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자기는 자리 하나 걸지 못하겠느냐고. 예진은 강 본부장을 지나쳐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강 본부장의 지시를 무시한 거였어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빠져도 돼. 미쳤어? 같이 해. 지수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예진은 응급실 문을 활짝 열고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부상자들을 빠르게 분류하며 지시를 내렸어요.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이었지만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던 20살의 본능이 훈련과 경험을 거쳐 의사 한혜진의 결단이 된 거였어요. 환자들을 처치하고 있는데 마지막 헬기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진이 헬리포트로 올라갔어요. 들것이 내려오고 그 위에 피투성이 군복을 입은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옆구리가 찢어져 붕대가 피로 젖어 있었어요. 준영이었습니다. 예진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어요. 다리가 풀리려 했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지금은 의사니까. 이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의사니까.
예진은 직접 준영의 처치에 들어갔어요. 손이 떨리려 하자 입술을 깨물며 봉합 부위에 집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응급실 여신 거 들었습니다. 멋있네요. 준영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피투성이 얼굴로 웃고 있는 이 사람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가만히 있어요. 예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진이 봉합을 하는 동안 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손 떨리면 잠깐 쉬어도 됩니다. 저 안 죽어요.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아직 약속한 적 없었어요. 그건 이 다음에 할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이미 그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피투성이 얼굴로 누워서 자기 걱정이 아니라 예진의 떨리는 손을 걱정하면서 눈물을 참으면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봉합실을 매듭 짓는데 평소보다 한 박자 더 걸렸어요. 이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 손 떨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화가 나는 건지 고마운 건지 실을 잡아당기는 손가락 끝으로는 구분이 안 됐어요. 준영은 그 떨리는 손을 보면서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하면 이 사람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처치가 끝난 뒤 구조된 노인의 가족이 달려와 준영에게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준영이 침대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예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10년 전 이 사람이 자기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모르는 노인을 구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해군이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본질 자체가 사람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같았습니다. 강 본부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응급실을 열었던 자기 자신. 예진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과 준영이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강 본부장이 예진을 불렀습니다. 지시 불복종, 병원 규정 위반, 징계 절차 밟겠어. 그 환자들이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좋아. 그럼 퇴직하든가. 강 본부장이 서류를 밀어놓았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옆구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 병원이 민간인 부상자를 긴급 수용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해군 본부에서 감사장을 보냈고요. 준영이 감사장과 언론 보도 자료를 강 본부장 앞에 내려놓았어요. 강 본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미담으로 나간 건을 징계하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가니까요. 한 선생님이 응급실을 열지 않았으면 어젯밤에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때 병원 문을 닫았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담하지만 정확한 한마디였어요. 강 본부장은 이를 악물었지만 서류를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복도에서 예진이 준영에게 말했어요. 준영 씨, 다쳐서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선생님이 위험할 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저한테 실망하니까요. 준영이 웃었습니다. 옆구리가 아플 텐데 태연하게 웃고 있었어요. 예진은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에서도 병원 회의실에서도 어디서든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1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예진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낚시배 전복 사고 속보가 나왔을 때 텔레비전 앞에서 온몸이 굳었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준영이 그 바다에 있다는 걸 알면서 헬기가 도착할 때마다 들것 위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준영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던 그 시간. 어린 시절 군인 아저씨가 집에 찾아와 엄마에게 뭔가를 전하던 날이 겹쳐 보였어요. 엄마의 비명,
무너지던 엄마의 등. 나도 엄마처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었죠. 그런데 마지막 헬기에서 준영이 내렸습니다. 부하를 부축하면서 자기 발로. 그 순간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서워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그리고 이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더는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버려서 운 거였어요. 예진은 준영의 병실로 갔습니다. 준영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옆구리에 봉합 부위가 당기는지 살짝 찡그린 얼굴이었지만 예진을 보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예진은 대답 대신 준영의 앞에 섰어요. 준영이 예진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예진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봉합 터져요. 그 말을 하는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예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해군이라는 걸 알았을 때 무서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준영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우리 아빠가 해군이었어요. 작전 중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웠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다 봤어요. 그래서 다짐했었어요. 군인은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고. 해군은 더더욱. 준영의 눈이 흔들렸어요. 머릿속에서 10년 전의 장면들이 빠르게 되감기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끌어올린 예진을 안았을 때 그 품 안에서 예진이 울기 시작했던 순간 해군이에요? 라고 물었던 떨리는 목소리. 다음 날부터 갑자기 차가워진 눈빛.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라는 자기 인사에 돌아보지 않았던 예진의 뒷모습. 그 오랜 시간 한 번도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졌어요.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좋아하는 게 무서웠던 거구나.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은 사람이 같은 바다 위의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구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준영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안고도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건지도요. 예진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당신이 안 돌아올까봐 더 무서웠어요.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좋아하면 안 된다고 수백 번 되뇌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순간 앞에서 다짐 따위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준영이 천천히 손을 뻗어 예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한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는 목소리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안고 이 말을 하는 건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준영이 예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바다에 나가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돌아올 이유가 생겼으니까. 10년 전에는 못 드린 믿음입니다. 이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예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흘린 두려움의 눈물도 준영이 안 돌아올까봐 흘린 공포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합니다. 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다시는 바다에 그렇게 뛰어들지 마세요. 사람 살리는 건 제 담당이니까. 그건 못 약속해요. 저도 의사니까요. 예진이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준영도 웃었어요. 두 사람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며칠 뒤 예진은 바닷가 숙소로 내려갔어요.
엄마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미룰 수 없었어요. 영숙이 마당에서 예진을 맞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뭔가 결심하고 온 얼굴이다. 영숙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전화해서 아빠 원망한 적 있어? 라고 물었을 때부터 들어와. 밥 먼저 먹고 얘기해.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모녀. 예진이 밥을 몇 술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해군 좋아해. 영숙이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밥을 한 술 더 떠서 입에 넣고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은 잠깐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에서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방파제에서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던 젊은 해군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20살의 자기 자신을. 영숙이 웃었어요. 바다가 데려간 사람도 있지만 바다가 데려다 준 사람도 있는 거야. 영숙이 예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바다에서 너한테 보내준 사람인지도 몰라. 예진이 엄마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20살 이후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숙도 함께 울었어요. 딸의 등을 쓸어주면서 이 엄마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딸이 아버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며 사는 걸 보는 게 남편을 잃은 것만큼 아팠으니까요. 이제 딸도 같은 사랑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피엔딩이면 좋겠다고 영숙은 간절히 빌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닷가 숙소 마당에서 영숙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준영이 숙소 지붕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준영에게 말했어요. 준영아, 밥 먹었어? 네, 어머니. 영숙이 처음으로 바다를 보며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예진이 숙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엄마, 준영 씨 또 일 시키고 있지? 아닙니다. 제가 하겠다고 한 건데요. 준영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고 영숙도 예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바다로 퍼져나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예진과 준영이 나란히 방파제에 앉았어요. 10년 전 예진이 혼자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준영이 옆에 앉으며 바다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던 그 자리. 준영이 물었어요. 바다, 이제 어때요? 예진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위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10년 전과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좋아요. 예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번졌어요. 두 사람의 옆모습을 나란히 비추며 천천히 물들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가만히 그 사이를 채웠어요.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무서운 건 당연합니다. 한번 잃어본 사람은 다시 잃을까봐 두렵고 그래서 아예 시작하지 않으려 하죠. 예진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영숙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요.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그 모든 고생을 겪었는데도 사랑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피하면 상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남아요. 용기를 내면 아플 수도 있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두려움 때문에 밀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면 이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고운 인연의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